나는 버림받은 그 밤, 내 아이의 숨만은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비 내리던 밤, 아이를 갓 낳은 본처는 헛간 집더미 위에서 남편이 던진 엽전 꾸러미를 맞았습니다. 섭은 이미 안방이 불 위에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사흘 뒤 왜 그 양반가 사람들은 한양 제1약방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었을까요? 체리는 헛간의 눅눅한 집더미 위에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밤새 이어진 새벽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태어난 아이는 울음조차 길게 내지 못하고 어미 젖가슴에 마른 입술만 힘없이 붙이고 있었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아이의 뺨을 스치자 체리는 낡은 속저고리를 더 깊이 덮어주었습니다. 바깥 안채에서는 시어머니 49제를 준비하는 종들의 발소리가 젖은 마당 위로 났고 무겁게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발소리 사이로 가끔 들려오는 여인의 웃음은 상가에서 흘러나올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맑았습니다. 체리는 그 웃음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었으나 고개를 들지 않고 아이의 마른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잠시 뒤 헛간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재환이 젖은 신을 신은 채 차가운 문지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상복근도 제대로 매지 못한 얼굴로 서 있었으나 눈빛에는 어머니를 잃은 상주의 슬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고 체리는 그 쇳소리가 곧 자기 앞에 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재환은 아무 말 없이 꾸러미를 던졌고 엽전 몇잎이 풀려나와 집더미 위에서 차갑게 흩어졌습니다. 그중 한 잎이 아이의 발치까지 굴러오자 체리는 떨리는 손끝으로 밀어내고 아이를 더 깊이 품었습니다. 재환은 어머니가 데려온 약 다리는 손이 어찌 감히 안방자리를 넘보느냐고 낳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체리는 그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못한 채 아이의 작은 숨이 끊어지지 않는지만 가만히 살폈습니다. 문 밖에는 홍얼이 서 있었고 흰 상복 차림의 머리에는 본래 안방마님이 꽂던 옥비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홍얼은 소리를 내어 웃지 않았으나 입꼬리 끝에 걸린 미소만으로도 헛간 안의 찬 공기를 베어냈습니다. 체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이 아이가 김씨 집안의 피부치로 족보에 오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재환은 눈을 피한 채 헛간에서 난 아이는 헛간 냄새나 기억하면 된다고 짧고 메마르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아이가 한 번 가늘게 울었고 체리는 제숨을 삼키며 아이의 입가를 조용히 닦았습니다. 홍얼은 날이 밝기 전에 나가야 문상 오는 어른들 눈에 흉한 꼴이 들지 않는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내려놓았으나 그 안에는 아이 옷이라기보다 걸레에 가까운 1000조각뿐이었습니다. 체리는 그 1000조각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젖은 이마 위에 차가운 손을 얹었습니다. 헛간 밖 기둥 아래에는 복녀가 서 있었고 두 손을 치마폭 속에 감춘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복녀가 한 걸음 들어서려 하자 늙은 청지기가 팔을 막았고 그녀의 눈물만 빗물처럼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재환은 백냥이면 친정으로 가던 길에서 쓰러지든 내 몫은 다한 것이라 말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체리는 흩어진 엽전들을 바라보다가 한 입도 주워 담지 않고 먼저 아이의 등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재환의 발소리와 홍얼의 치맛자락 소리가 멀어지자 헛간 안에는 비와 아이의 얕은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때 복녀가 몰래 문을 밀고 들어와 식은 주먹밥과 깨끗한 포대기 하나를 체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복녀는 서쪽 골목 끝 큰 약방을 찾아가 보라며 돌아가신 대부인이 마지막까지 그 이름을 불렀다 하였습니다. 체리는 그 약방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고 묻는 동안에도 아이의 숨이 더 얕아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속옷 안쪽에 꿰매둔 나무비녀와 낡은 약초책 조각이 아직 남아있는지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비녀는 차가웠고 책 조각은 젖은 몸 안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하여 죽은 어머니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체리는 흩어진 엽전 중 몇 입만 천천히 주워 보자기에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집 위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포대기에 감싸 가슴에 단단히 묶고 무너질 듯한 다리로 헛간 문 밖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김씨 집안의 대문은 그녀가 지나가자마자 뒤에서 닫혔고 빗속의 쇠빗장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체리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은 채 아이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한양 서쪽으로 이어진 진흙길을 걸어갔습니다. 체리는 본디 강원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고 그곳의 겨울은 한양보다 길고 사람들의 말수도 짧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윤처사는 글을 읽는 선비였으나 벼슬 길과는 멀어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화연은 의원이라 불리기를 사양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픈 이가 생기면 늘 그녀의 초가를 찾아왔습니다. 체린의 어린 날은 마당 가득 널린 뿌리와 잎사귀, 부엌 끝에 걸린 약초 다발 냄새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이면 산으로 올라가 이슬 젖은 풀을 살폈고 체리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화연의 손은 늘 거칠었으나 병든 아이의 이마에 닿을 때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체리는 글보다 먼저 뿌리의 결을 배웠고 꽃보다 먼저 잎 뒷면의 흰 솜털을 살피는 법을 익혔습니다. 어느 해 여름 끝자락 화연은 산길에서 비를 맞고 돌아온 뒤 기침이 깊어져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2살 체리는 밤마다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 식은 수건을 갈고 약 다리는 냄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작게 흔들리던 밤, 화연은 딸을 가까이 불러 베개 밑에 숨겨둔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검게 손때 묻은 나무 비녀 하나와 가장자리가 해진 약초책 조각, 그리고 마른 씨앗 몇 알이 있었습니다. 화연은 이 비녀는 내 외할머니의 것이니 머리를 올리는 날에도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꽂으라 하였습니다. 체리는 두 손으로 비녀를 받았고 차가운 나무결이 손바닥에 닿자 알 수 없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화연은 약초책 조각을 가슴에 눌러쥐고 이 책은 집안 여인들의 손으로만 이어진 것이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집안에 시집 가더라도 네 손이 약초를 알아본다는 말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체리는 까닭을 물었으나 화연은 잠시 눈을 감고 사람을 살리는 손을 탐내는 집도 세상에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화연은 한양에 있던 외할머니 강설이가 병을 고치는 비방으로 이름난 여인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느 양반가가 그 비방을 빼앗으려 했고 외할머니는 어린 딸을 두고 도망치듯 사라졌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화연은 자신도 어머니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어깨너머로 본 손놀림만 평생 붙들고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체리는 어머니의 말은 손을 붙잡고 울지 않으려 했으나 눈물 한 방울이 약초책 낡은 표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화연은 딸의 손등을 마지막으로 쓸어주며 내 손은 나보다 더 많이 알아보는 손이니 더욱 숨기라 하였습니다.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화연은 눈을 감았고 체리는 차가워지는 손을 놓지 못한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묻힌 뒤 체리는 비녀와 책 조각을 속옷 안쪽에 꿰매 넣고 마치 살붙이처럼 몸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흘렀고 체리는 아버지와 함께 초가를 지키며 산에서 캔 약초를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녀는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했으나 어느 날 이장의 어린 아들이 열병으로 쓰러지면서 그 두려움도 흔들렸습니다. 의원이 다녀가도 열이 내리지 않자 체리는 산빛 아래 쓴풀을 다려 먹였고 아이는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처사 집 딸의 손이 신통하다 수군거렸고 그 말은 장군의 입을 타고
먼 한양까지 흘러갔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한양 김씨 집안에서 보낸 중매 노파가 검은 가마와 하인두를 데리고 산골로 들어왔습니다. 노파는 채린의 얼굴보다 먼저 손을 보자 하였고 바느질 솜씨보다 먼저 약초를 조금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처사는 가난한 집딸을 귀한 집에서 부른다 여겨 몸 둘 바를 몰랐으나 채린의 등에는 찬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노파는 웃으며 작은 광주리를 내밀었고 그 안에는 비슷하게 마른 뿔이 여러 줌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채린은 모른다 말하려 했으나 그 사이에 숨어 있던 독한 뿔이 하나가 아이의 목에 걸린 가시처럼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음보다 먼저 움직였고 독한 뿌리를 골라 옆에 내려놓자 노파의 눈가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윤처사는 비단과 은전을 앞에 두고 딸의 혼사를 받아들였고 채리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출가 전날 채리는 등잔불 아래서 비녀와 책 조각을 다시 꿰매며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채린이 탄 가마가 한양 김씨 집안 대문 앞에 멈춘 날 하늘은 낮은데도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산골 초가에서 보던 하늘과 달리 그 집의 하늘은 높은 담장에 잘려 손바닥만큼 좁아 보였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돌깔린 마당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종들의 발걸음마저 숨을 죽인 듯했습니다. 채리는 새색시 옷자락을 두 손으로 모아쥐고 있었으나 그 비단의 무게가 기쁨보다 먼저 어깨를 눌렀습니다. 혼례가 끝나기도 전에 늙은 상궁 같은 여종이 다가와 대부인께서 세아 씨를 먼저 보자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채리는 신방으로 가기도 전에 안채 깊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병색 짙은 서씨 부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휘었고 깊게 꺼진 눈만이 등잔불 밑에서 이상하게 맑게 살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채린에게 이름도 묻지 않고 가까이 오라 하더니 두 손을 내밀어 보라고 낮게 명했습니다. 채린이 손을 내밀자 부인은 손가락 마디와 손바닥 굳은 살을 오래 살피며 숨소리 하나까지 낮추었습니다. 산골 처녀라더니 손이 산에서 풀만 뜯던 손은 아니구나 하고 부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채리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리고 고개를 숙였으며 손끝이 저절로 속저고리 안쪽을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나무비녀와 약초책 조각이 꿰매져 있었고 채리는 그것들이 들킬까봐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으나 김재환은 술 냄새를 풍기며 방에 들어와 혼례는 어머니 뜻이니 서로 분수만 지키자 하였습니다. 그는 새색시의 얼굴을 오래 보지도 않았고 촛불 아래 놓인 합한주 잔도 끝내 반만 비운 채 내려놓았습니다. 채리는 남편의 말이 차갑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말 뒤에 남은 긴 침묵이었습니다. 다음날 닭이 울기도 전에 여종이 방문을 두드렸고 대부인의 약을 다릴 시간이 되었다고 채린을 깨웠습니다. 약 다리는 부엌 큰 안채 뒤편에 붙어 있었고 그곳의 아궁이는 오래전부터 꺼진 적이 없는 듯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채린은 물을 길어 약탕기에 붓고 약초를 씻고 불기를 낮추며 시어머니의 첫 약을 2시즌 동안 다렸습니다. 물이 한 손가락만큼 줄어들 때마다 늙은 여종이 옆에서 눈을 흘겼고 불길이 흔들릴 때마다 청지기가 헛기침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약을 한 모금 마신 뒤 아무 말 없이 채린의 손을 보았고 그 눈빛은 칭찬보다 검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날부터 채린의 새벽은 약탕기 앞에서 시작되었고 밤은 시어머니의 땀 젖은 수건을 빠는 일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약을 다리고 발을 주무르고 변기를 비우고 방을 닦았으나 집안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세아씨라 불렀습니다. 이름은 세아씨였으나 앉는 자리는 늘 부엌 문턱이었고 쉬는 시간은 약물이 끓어오르기 전 잠깐뿐이었습니다. 김재환은 며칠이 지나도록
체린의 방에 들지 않았고 가끔 마주쳐도 어머니 약은 제때 올렸느냐고만 물었습니다. 체린은 예라고 대답했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아내로 묻고 싶은 말들은 한마디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저녁 서씨 부인은 약사발을 내려놓고 내 어미는 약초를 누구에게 배웠느냐고 지나가듯 물었습니다. 체리는 어머니도 산에서 보며 익힌 것뿐이라 대답했고 부인의 눈꺼풀이 아주 작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외가가 한양과 연이 있었느냐 묻더니 대답이 짧자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체리는 그 물음들이 평범한 시어머니의 궁금증이 아니라 오래 덮어둔 물건을 더듬는 손길 같다고 느꼈습니다. 깊은 밤 약재를 찾으러 뒤주 옆 궤를 열었을 때 체리는 낡은 처방전 하나가 약상자 밑에 눌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처방전 귀퉁이에는 세 갈래 잎을 닮은 작은 표식이 있었고 그것은 어머니 약초책 조각의 표식과 같았습니다. 체린의 손이 처방전을 향해 뻗는 순간 안방에서 서씨 부인이 물을 찾았고 그녀는 놀라게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약다리는 불빛은 체린에게 부엌불이 아니라 자기 과거를 비추는 무서운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혼사가 가난한 산골 처녀에게 내려온 복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놓인 덫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어김없이 왔고 체리는 다시 약탕기 앞에 앉아 꺼지지 않는 불 위에 시어머니의 약을 올렸습니다. 한양의 첫 겨울은 산골보다 바람이 덜 거칠었으나 담장 안으로 스며든 추위는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체리는 새벽마다 약탕기 앞에 앉아 손등이 갈라지는 줄도 모르고 서씨 부인의 약을 다렸습니다. 아궁이 불은 얼굴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약초를 씻는 물은 손끝을 얼려 피가 배어 나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치마폭 안에 감추고 약사발을 받쳐 들었으며 누구도 그 손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뒷마당 빨래터에서 복녀의 어머니가 젖은 호치마를 붙든 채 그대로 쓰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늙은 종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입술은 푸르게 말라 있었으며 복녀는 그 몸을 붙들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체리는 달려가 노인의 맥을 짚었고 오래 굶은 몸에 찬 기운이 깊이 들어간 병임을 곧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안채로 들어가 서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남은 약초 한 줌만 내어달라고 조심히 아뢰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베개에 기대 누운 채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 종이 먹을 약값을 누가 치르느냐고 물었습니다. 체리는 사람 목숨이 위태롭다 하였으나 부인은 종이 죽으면 다시 사면 된다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여종들은 숨을 죽였고 체리는 그 말이 병든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더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으나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손끝이 저절로 약방 뒤 작은 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서씨 부인의 약을 다리고 남은 자잘한 약재와 쓰임을 기다리다 마른 풀뿌리들이 낮은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체리는 한 줌을 골라 소매 속에 감추고 마당 귀퉁이에 마른 쑥과 산골에서 익힌 풀잎 2가지를 더했습니다. 복녀에게 그것을 건네며 물새 사발이 한 사발 될 때까지 다리고 어머니가 다 마시게 하라 일렀습니다. 복녀는 손을 떨며 이것이 들키면 새아씨가 다친다 하였고 체리는 네 어머니 숨이 먼저라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아궁이 앞에서 눈물로 불을 지폈고 체리는 안채 약탕기 곁에 앉아 아무 일 없는 듯 손을 움직였습니다. 새벽이 올 무렵 복녀의 어머니는 마른 기침 끝에 눈을 떴고 딸의 이름을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복녀는 마당 흙바닥에 엎드려 체린에게 절하려 했으나 체린은 그 어깨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절을 받으면 약초가 부끄러워진다고 말하며 그녀는 복녀의 젖은 머리칼을 조용히 쓸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김씨 집안의 담장은 낫지 않았고 살아난 종의 기침 소리 하나도 오래 감추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서씨 부인은 약사발을 내려놓고 오늘 약맛이 어제보다 한치 가볍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체리는 두 손을 모아 엎드렸고 부인의 눈은 약사발보다 그녀의 손끝에 맺힌 굳은 살을 더 오래 살폈습니다. 서씨 부인은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손은 사람을 해칠 줄도 안다며 낮지도 높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하여 체리는 목덜미에 찬 물방울이 떨어진 듯 몸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부엌 뒤 장작더미 곁에서 체린을 기다리다 대부인과 청지기의 말을 들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청지기는 한양 바닥을 다 뒤져도 강설이라는 늙은 여의의 종적이 없다고 낮은 소리로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늙은이를 못 찾으면 젊은 피라도 쓰면 된다 하였고 그 말에 등잔불까지 흔들린 듯했다 했습니다. 체리는 강설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죽기 전 부르던 외할머니의 이름을 떠올리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복녀에게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이르고 자기 손이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치마폭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뒤로 복녀는 체린이 약탕기 앞에 앉을 때마다 문 밖을 지켰고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마른 기침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체리는 종의 목숨 하나를 살렸을 뿐인데 그 일로 자기 피가 이 집안의 오래된 그물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약물이 졸아들 때마다 그녀는 속옷 안쪽에 나무 비녀를 만지며 어머니의 당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을 탐내는 집도 있다는 말은 이제 먼 옛말이 아니라 바로 이 안채의 숨소리였습니다. 체리는 새벽빛이 부엌문에 스며들 때까지 약탕기 앞에 앉아 있었고 복녀는 문 밖에서 말없이 그 불을 지켰습니다. 홍월이 처음 김씨 집안 연문으로 들어온 날은 겨울비가 안개처럼 내려 처마 끝을 조용히 적시던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분홍빛 저고리에 연한 자주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젖은 마당에서도 신발끝 하나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그녀를 손님이라 불렀으나 체리는 그 손님을 맞는 재환의 눈빛이 손님을 대하는 눈빛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홍월은 사흘을 머물렀고 사흘 뒤에는 다시 이래를 머물렀으며 어느새 별채의 작은 방을 제 방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체리는 부엌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약탕기 속 물이 넘치지 않게 긴 나무젓가락으로 거품만 걷어냈습니다. 밤마다 재환의 방에는 불이 켜졌으나 체린의 방에는 바람소리만 들렸고 그녀는 등잔 심지를 혼자 줄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홍어를 내치지 않았고 오히려 안방으로 불러들여 병든 손을 맡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홍월은 부인의 무릎 아래 얌전히 앉아 웃었고 그 웃음은 낮았으나 듣는 이의 마음을 늦추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체린을 마님이라 불렀지만 그 말끝에는 마님을 받드는 공손함보다 자리를 재어보는 가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홍월은 약탕기 앞에 나타나 대부인의 약을 배우고 싶다며 손끝을 가지런히 모으고 체린 곁에 앉았습니다. 체린은 약은 눈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래 태운 손으로 배우는 것이라 말하고 젖은 약초를 조용히 씻었습니다. 홍월은 대답 대신 체린의 손놀림을 살폈고 어떤 약초를 먼저 넣고 어떤 약초를 나중에 넣는지 눈으로 세었습니다. 며칠 뒤 체린은 약상자 안에서 보혈약과 맥을 늦추는 약이 서로 자리를 바꾼 것을 보고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두 꾸러미를 제자리에 놓았고 뒤에서 지켜보던 홍월은 어머나 제가 잘못 보았나 봅니다 하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놀란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얇은 비단으로 칼날을 감춘 듯 부드럽고도 서늘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체리는 그날부터 약상자 매듭을 묶는 법을 바꾸었고 매듭 끝의 방향까지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어느 밤에는 홍월이 대부인께 잠이 깊어지는 향을 올리고 싶다며 작은 향 조각 하나를 아궁이 곁에 놓았습니다. 향은 달고 은은했으나 약탕기에서 올라오는 쓴 냄새를 덮어버려 본래 약기운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체리는 곧바로 향 조각을 집어 물그릇에 떨어뜨렸고 물 위에 퍼지는 기름빛을 보며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홍월은 그저 병든 어른이 편히 주무시길 바랐다고 했고 서씨 부인은 체린에게 마음이 좁다며 낮게 꾸짖었습니다. 체린은 억울하다는 말을 삼켰고 약사발을 올리는 손만 조금 더 단단히 받쳐 부인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장독대 뒤에서 체린을 붙잡고 홍월이 기방에서 향으로 사람의 정신을 늦추는 법을 익혔다 속삭였습니다. 복녀는 향 하나로 취한 사람을 더 취하게 하고 아픈 사람을 덜 아픈 줄 알게 만들었다는 소문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체리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으며 이미 홍월의 눈이 약초가 아니라 사람의 빈틈을 살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월은 이후로도 부엌에 드나들며 약초 이름을 묻지 않고 체린이 잠시 멈칫하는 순간만 조용히 살폈습니다. 재화는 그런 홍월의 부지런함을 기특하다 했고 체린에게는 집안이 편하려면 서로 마음을 넓게 쓰라 말했습니다. 체린은 남편의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좁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사람을 앉힐 자리를 저울지라는 이 집이라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체린은 약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히고 새벽 불길 앞에서 자꾸 손으로 배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복녀가 먼저 알아차리고 조심스레 아이를 가진 것 아니냐 물었고 체리는 대답 대신 평평한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바닥 아래에는 아직 아무 표도 없었으나 오래 얼었던 땅 밑에서 작은 씨앗 하나가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체리는 기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고 이 집에서 새 생명조차 약사발보다 가볍게 여겨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홍월은 열린 방문 앞을 지나가다 체린의 손이 배 위에 머문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주 잠깐 흔들렸고 곧 예전보다 더 부드러운 미소가 붉은 입술 위에 얹혔습니다. 체린은 그 미소를 보고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숨겨야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었음을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약탕기 속 물은 밤새 졸아들었고 체린의 뱃속 작은 숨결 위로 홍월의 향기로운 그림자가 천천히 드리워졌습니다. 체린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안 뒤에도 김씨 집안의 새벽은 달라지지 않았고 약탕기 불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켜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병든 몸이 아이의 달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만삭이 되기 전까지 약시중을 계속하라 하였습니다. 재화는 그 말을 듣고도 입술만 한번 움직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체리는 그 침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허락보다 차가웠고 체리는 뱃속 아이의 목숨조차 이 집에서는 약사발 뒤에 놓였음을 알았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그녀는 아궁이 앞에 앉을 때마다 허리를 세우기 어려웠고 숨도 전보다 자주 가빠졌습니다. 복녀는 마님 잠시라도 제가 불을 보겠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체리는 약초 분별만은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천만 잘못 따려도 모든 죄가 자기와 뱃속 아이에게 돌아올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홍월은 그 무렵부터 대부인의 허락을 얻었다며 부엌에 자주 드나들었고 겉으로는 체린의 몸을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약초 이름을 캐묻지 않고 체린이 어느 약초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지만 조용히 눈에 담았습니다. 어느 새벽 체린은 약상자 한가운데 놓인 마른 뿌리 하나를 보고 손끝이 얼어붙는 듯 멈추었습니다. 그 뿌리는 것 보기에는 피를 돕는 약재와 닮았으나 계지와 함께 쓰면
아이 뱃몸에 산통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체리는 누가 넣었는지 묻지 않고 그 뿌리를 집어 아궁이 불 속으로 던졌으며 매운 연기가 눈가를 찔렀습니다. 뒤에 서 있던 홍월은 귀한 약초를 어찌 태우느냐고 물었고 체리는 사람에 따라 귀한 것도 독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홍월의 미소는 아주 잠깐 굳었고 그 짧은 틈 사이로 체리는 부드러운 얼굴 아래 숨은 조급함을 보았습니다. 그날 뒤부터 체리는 약상자를 여닫을 때마다 매듭수를 세었고 밤마다 잠들기 전에도 손끝으로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랄수록 그녀의 몸은 무거워졌고 오래 앉아 있으면 발목이 붓고 손등에 핏줄이 푸르게 솟았습니다. 서씨 부인의 병세도 함께 깊어져 밤마다 헛소리가 이어졌고 안방에서는 물그릇과 약사발이 자주 뒤엎어졌습니다. 어느 밤 부인은 마른 입술로 강설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처방전을 돌려주고 아이를 돌려달라고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체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렸고 등 뒤로 찬물이 흐르는 듯 숨이 막혔습니다. 홍월도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잠든 사람보다 깨어있는 체린을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홍월은 재환에게 체린이 아들을 낳으면 안방자리는 영영 흔들 수 없게 된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환은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얼굴에는 아내를 지키려는 결심보다 귀찮은 두려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산달이 가까워지던 저녁, 홍월은 깨소금 냄새가 은근히 오르는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체린의 방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대부인께서 몸 무거운 며느리를 생각해 내리신 것이라며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공손히 물러섰습니다. 체린은 첫 술을 뜨자마자 아주 엷은 쓴 향을 맡았으나 깨냄새와 쌀 단내에 가려져 끝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더 먹지 않고 그릇을 내려놓았지만 이미 뱃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끈이 당겨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체리는 손을 입에 넣어 토하려 했으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식은땀이 이마에서 턱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복녀가 달려와 마님 얼굴이 왜 이리 희냐고 묻는 순간 체리는 방바닥을 움켜쥔 채 숨을 크게 삼켰습니다. 밖에서는 홍월이 사람들을 부르며 세아 씨에게 산기가 온 듯하다고 외쳤고 그 목소리는 놀란 사람치고 너무 또렷했습니다. 홍월은 안방 가까운 곳에서 해산하면 병든 대부인께 부정이 될 수 있으니 뒤 헛간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환은 급히 달려와 체린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으나 홍월의 말을 듣고는 오래 망설이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리리는 그 한 번의 의벙, 바론의 바로니안, 그 한 번의 끄덕임을 보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을 살릴 편이 아니라 밀어낼 편에 섰음을 알았습니다. 안방 안쪽에서는 서씨 부인의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으나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누구도 멈추라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체린의 양팔을 부축해 마당으로 끌어냈고 그녀의 맨발 아래로 차가운 빗물이 고여 진흙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체린은 배를 감싸 안은 채 헛간으로 옮겨졌고 뒤편 안방의 등잔불은 마치 남의 집 불빛처럼 멀게 흔들렸습니다. 헛간 안은 낮에도 어두웠고 그 밤에는 빚어진 집 냄새와 오래 묵은 먼지 냄새가 함께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체리는 차가운 집더미 위에 눕혀졌고 뱃속에서 밀려오는 통증은 파도처럼 왔다가 더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등잔을 들고 들어왔으나 불빛은 바람에 흔들려 산모의 얼굴도 제대로 비추지 못했습니다. 헛간 한쪽에는 낡은 멍석과 빈 항아리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쥐가 지나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체리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삼켰으며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어미의 겁을 들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복녀는 더운 물을 가져오겠다며 뛰어나갔다가 금세 돌아왔고 물동이 안의 물은
오는 길에 벌써 반쯤 식어 있었습니다. 체리는 복녀의 손목을 붙잡고 무서워하지 말라 했지만 정작 그 말을 하는 자기 손이 더 세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 방으로 약을 올리라는 소리가 오갔고 헛간의 산통은 집안일 중 하나로도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다시 덮치자 체리는 속옷 안에 숨긴 나무 비녀를 꺼내 입에 물고 죽은 어머니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비녀의 나무결이 이 사이에 닿았고 그 차가운 감촉은 오래전 산골방에서 어머니가 잡아주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녀는 울지 않으려 애쓰며 체린의 이마를 닦았고 수건은 금세 젖어 다시 찬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달기 멀리서 울 무렵 체린의 몸은 마지막 힘을 밀어냈고 헛간 안에는 아주 가는 울음이 겨우 피어났습니다. 아이는 너무 작아 손바닥 2개로도 가릴 듯했고 얼굴빛은 푸르스름하여 살아있는지 죽은 것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체리는 아이를 가슴에 올리고 귀를 가까이 댔으며 아주 얕은 숨 하나가 젖은 풀잎처럼 흔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김씨 집안의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고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윤호라 하였습니다. 복녀는 그 이름을 듣고 놀랐으나 묻지 않았고 헛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성이 아니라 숨이었습니다. 같은 새벽 안채에서는 서씨 부인의 숨이 점점 가빠졌고 병든 방 앞에는 종들이 물그릇을 들고 바쁘게 오갔습니다. 홍월은 흰 소매를 걷고 마지막 약사발을 받아들었으며 누구보다 차분한 얼굴로 안방문 앞에 섰습니다. 복녀는 더운 물을 가지러 가던 길에 기둥 뒤에서 멈추었고 홍월이 작은 종이봉투를 여는 손끝을 보았습니다. 하얀 가루가 약사발 위로 떨어졌으나 홍월은 손목을 한번 돌려 흔적을 지우듯 천천히 그릇을 돌렸습니다. 복녀는 목소리가 목구멍에 붙어 나오지 못했고 발밑에 나무마루가 삐걱일까봐 숨까지 멈추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 쪽에서 낮은 신음이 끊겼고 이어 누군가 대부인께서 가셨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씨 집안은 순식간에 상가가 되었으나 헛간에 누운 산모와 갓난아이는 그 울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체리는 죽은 시어머니의 곡소리를 들으며 아이를 더 가까이 안았고 미움도 슬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홍월은 흰 상복을 단정히 여미고 재환의 곁에 섰으며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안방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문상온 어른들에게 본처가 산후 부정으로 헛간에 머문다 말했고 그 말에 누구도 까닭을 묻지 않았습니다. 체리는 헛간 문틈으로 흔들리는 상여 장식을 보았고 자신이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그 집에서 지워졌음을 알았습니다. 윤호는 젖을 물 힘도 약하여 자주 숨을 놓는 듯 했으며 체리는 밤새 작은 등을 문질러 다시 숨을 부르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 재환은 엽전 꾸러미를 들고 헛간에 들어왔고 그의 발소리는 이미 판결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데려온 약 다리는 손이 안방을 넘보았다. 말하며 백냥이면 내 몫은 끝났다고 꾸러미를 던졌습니다. 체리는 아이가 김씨 피부치임을 마지막으로 물었으나 재환은 헛간에서 난 것은 헛간의 운명뿐이라고 등을 돌렸습니다. 홍월은 문 밖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고 그 머리의 옥비녀는 새벽빛을 받아 죽은 안방마님의 자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재환과 홍월이 멀어진 뒤 복녀는 달려와 홍월이 마지막 약사발에 흰 가루를 넣었다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리는 그 말을 듣고도 당장 돌아서지 않았으며 복녀에게 살아서 보고 기억하라 낮게 이르고 아이를 고쳐 안았습니다. 그녀는 나무 비녀와 약초책 조각을 품속에 확인한 뒤 윤호의 말은 이마에 입을 맞추고 김씨 집안 대문을 나섰습니다. 체리는 윤호를 가슴에 묶은 채 한양 서쪽 길을 걸었고 산후 사흘의 몸은 발걸음마다 무너졌습니다. 비는 그쳤다가 다시 흩뿌렸고
젖은 저고리 안에서 아이의 숨은 신라처럼 가늘게 오르내렸습니다. 길가 사람들은 피 묻은 치마와 갓난아 이를 보고 눈을 돌렸으며 누구도 오래 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체리는 복녀가 쥐어준 식은 주먹밥을 품에 넣고도 목이 막혀 한 조각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윤호가 가늘게 칭얼거리면 그녀는 담벼락 아래 주저앉아 젖을 물렸으나 마른 몸에서는 젖도 잘 돌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점점 마르고 푸르게 변하자 체리는 제 손가락을 아이 손에 쥐어주며 조금만 더 가자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장군에게 서쪽 큰 약방을 물었고 장군은 눈살을 찌푸리다 정선 약방이라면 저 아래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는 그 약방은 병을 보되 사람의 교만은 보지 않는다며 거짓골로 가도 살릴 사람은 살린다고 말했습니다. 체리는 그 말의 뜻을 헤아릴 힘도 없이 그저 정선 약방이라는 이름을 입속에서 잃지 않으려 되뇌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녀는 검은 나무, 간판이 걸린 약방 앞에 이르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약방 문이 열리며 흰머리 노파가 나왔고 그녀의 눈은 차가워 보였으나 아이를 받는 손은 몹시 따뜻했습니다. 노파는 묻지 말고 안으로 들이라 하며 윤호를 먼저 품에 안았고 체린의 팔도 놓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약방 안에는 오래 말린 뿌리와 풀잎 냄새가 가득했고 체리는 그 냄새 속에서 죽은 어머니의 마당을 떠올렸습니다. 노파는 윤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오래 듣더니 작지만 살려는 숨이 남아있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체린의 눈물이 조용히 흘렀고 그녀는 아이가 아직 세상을 붙들고 있음을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노파는 따뜻한 물에 약초 한 방울을 풀어 윤호의 입에 묻혔고 아이는 아주 조금씩 그것을 삼켰습니다. 이어 노파는 체린을 작은 방에 눕히고 산모의 몸에는 미음이 약보다 먼저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체린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 불을 떼고 죽을 끓인다는 사실이 낯설어 천장 약초 다발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노파는 묽은 미음을 가져왔고 체리는 숟가락을 쥐려다 손이 떨려 그릇 가장자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노파는 조급히 먹지 말라 하며 숟가락을 대신 들어주었고 체리는 아이처럼 한 술씩 받아 삼켰습니다. 밤이 깊어 윤호의 숨이 조금 고르게 되자 체리는 속저고리 안쪽에서 젖은 약초책 조각을 꺼내보았습니다. 세 갈래의 표식이 드러나는 순간 노파의 손이 멈추었고 등잔불 아래 그녀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노파는 그 책 조각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고 체리는 죽은 어머니 윤화연이 남긴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윤화연이라는 이름을 듣자 노파는 숨을 삼키듯 주저앉았고 오래 말라있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체리는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노파는 그녀의 손을 붙들고 내 어미가 정말 화연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체린이 고개를 끄덕이자 노파는 자기 이름이 강설이라 하였고 오래전 잃어버린 딸의 어미라고 말했습니다. 체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죽기 전 들려준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등잔불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할머니냐고 물었고 강설이는 대답 대신 체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은 어머니의 손과 닮아 있었고 굳은 살 깊은 곳에서 같은 약초, 냄새와 같은 세월의 온기가 났습니다. 강설이는 젊은 날 김씨 집안이 비방을 빼앗으려 했고 그 일로 딸과 갈라져 평생을 찾아 헤맸다 하였습니다. 체리는 시어머니가 병상에서 부르던 이름과 낡은 처방전의 표식이 모두 한 줄로 이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크게 내지 못하고 외할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묻었으며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만 스며들었습니다. 강설이는 이 손은 남의 집 약탕기 앞에서 닳아 없어질 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손이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윤호는 작은 요 위에서 약초물을 삼킨 뒤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고 방 안의 등잔불도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체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잠에 들었고 정선약방의 문은 새벽까지 따뜻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체리는 정선약방 안채에서 몸을 추스른 뒤에도 오래 누워만 있지 못하고 약초 다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설이는 아직 산모의 몸이라 쉬어야 한다 하였으나 체린의 손이 먼저 마른 뿌리들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파는 말없이 3가지 비슷한 약초를 체린 앞에 놓았고 체린은 냄새와 결을 살펴 하나씩 바르게 골라냈습니다. 강설이는 그 손놀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내 어미가 못다 배운 길을 내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체리는 더 이상 남의 병시중을 드는 며느리가 아니라 약을 배우는 사람으로 등잔불 앞에 앉았습니다. 낮에는 약방을 쓸고 약재를 말렸으며 밤에는 강설이가 펴놓은 비방서를 따라 글자 하나하나를 짚었습니다. 그녀는 맥을 짚는 법과 혀빛을 보는 법, 숨소리의 길이로 병의 깊이를 가늠하는 법을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김씨 집안에서 체린의 손은 의심을 받았으나 이곳에서 그 손은 처음으로 칭찬도 꾸짖음도 아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윤호는 외증조모의 무릎에서 자랐고 약초, 냄새밴 포대기를 덮으면 다른 아이보다 더 깊이 잠들었습니다. 강설이가 환자를 볼 때에는 체린이 윤호를 안았고 체린이 약을 지을 때에는 강설이가 아이를 품었습니다. 3사람의 하루는 가난했으나 부족하지 않았고 약방 마당에 말린 뿌리들이 햇살을 받으면 작은 집안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울며 뛰어들어와 끓는 물에 데인 아이를 살려달라고 문턱에 엎드렸습니다. 아이의 팔은 붉게 부풀어 올랐고 물집 아래로 열이 갇혀 살같이 더 깊이 상하려는 기운이 보였습니다. 강설이가 약을 고르려는 순간 체리는 찬성질의 잎과 열을 빼는 뿌리를 함께 집어 조심히 내밀었습니다. 노파는 그 약초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체리는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간 약을 아이의 상처 위에 얹었습니다. 아이는 밤새 열이 내렸고 이튿날 아침 울음소리에 힘이 돌아오자 그 어미는 체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리는 급히 여인의 팔을 붙잡고 병든 사람이 살고자 찾아온 곳에서 절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눈물 속에서 젊은 여인임이라 불렀고 그 말은 체린의 가슴에 오래 잊었던 이름처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 정선약방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었고 처음에는 가난한 이들이 오더니 나중에는 비단 입은 이들도 찾아왔습니다. 한양 서쪽 골목에는 손이 조용한 젊은 여의가 사람을 살린다는 소문이 물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체리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지만 강설이는 그 소문이 네가 빼앗겼던 이름을 되찾아 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느 저녁 강설이는 오래 감춘 비방서 원본을 꺼내 체린 앞에 놓았고 종이는 세월을 먹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책 때문에 네 외가가 흩어졌고 이 책 때문에 네가 김씨 집안에 끌려갔다고 노파는 낮게 말했습니다. 체리는 책을 2손으로 받았고 약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욕심 많은 집에서는 사람을 부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김씨 집안에서는 홍월이 안방을 차지했으나 그 안방의 등잔불은 예전보다 더 자주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홍월이 낳은 아이는 자주 입술이 푸르게 질렸고 젖을 먹다가도 숨을 잃은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재환 역시 밤이면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뼛속을 바늘로 긁는 듯한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러들인 의원들은 모두 오래 살피다가 고개를 저었고 이는 김씨 집안 피에 숨어 내려온 냉골증이라 하였습니다. 늙은 의원 하나가 강씨 여의의 비방이 아니면 오래 붙들기 어렵다 말하자 재환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굳었습니다. 홍월은 그 강씨라는 말에 찻잔을 떨어뜨렸고 깨진 삭이 조각 사이로 손끝에 붉은 물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 집에 남아있던 복녀는 모든 말을 들었고 마침내 체린에게 약속한 때가 왔음을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자 복녀는 약재를 사러 나가는 하인을 붙잡아 검은 실로 묶은 작은 헝겊 하나를 정선약방에 전하게 했습니다. 헝겊 안에는 말이 없었으나 체리는 그 검은 실을 보는 순간 김씨 집안의 병과 죄가 함께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강설이는 손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살릴 목숨과 밝힐 죄가 같은 문으로 들어오는 날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리는 잠든 윤호의 손을 한번 쥐어본 뒤 정선약방 앞마당에 닫힌 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정선약방 앞 골목의 김씨 집안 가마가 멈추자 장사꾼들의 말소리도 차츰 낮아졌습니다. 가마문을 먼저 연희는 청직이었고 그 뒤로 김재환이 창백한 얼굴로 하인의 팔을 붙들고 내려섰습니다. 그의 손끝은 한겨울 얼음처럼 굳어 있었고 걸음마다 뼛속 깊은 곳을 찌르는 통증에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홍월은 병든 아이를 품에 안고 뒤따라 내렸으며 아이의 입술은 푸르고 숨은 꺼질 듯 가늘었습니다. 한때 안방에 앉아 체린을 내려다보던 여인은 이제 약방 문턱 앞에서 감히 고개도 바로 들지 못했습니다. 체린은 흰 무명 저고리에 약초 냄새 밴 치마를 입고 나왔고 머리에는 어머니의 나무 비녀 하나만 꽂혀 있었습니다. 재환은 그녀를 보자 아내라 부르려다 멈추었고 그 한 글자가 목구멍에서 오래 썩은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체리는 아무 말 없이 홍월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맥을 짚었고 아이의 손목은 마른 새다리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죄가 없으니 먼저 숨부터 붙들어야 한다며 복녀에게 따뜻한 물과 작은 약사발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홍월은 그 말에 무릎을 꿇었고 재환도 통증을 이기지 못한 듯 약방 돌계단 아래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사흘 전 헛간에서 쫓겨난 여인 앞에 양반가 사람들이 무릎 꿇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체리는 아이 입에 약물을 한 방울씩 적신 뒤 김씨 집안 병은 약만으로 고칠 수 없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환은 무엇이든 하겠다 하였으나 체리는 그 말이 너무 늦게 온 빈 그릇 같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윤호가 재환의 피부치임을 문중 앞에 밝히고 헛간에서 나나이라 부른 말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은 김씨 집안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정식으로 화리하여 아이를 제 곁에 마지막으로 서씨 부인의 죽음에 얽힌 약사발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한다고 낳고 단단히 덧붙였습니다. 재환의 얼굴이 굳었고 홍월의 손은 아이 포대기 끝을 움켜쥔 채 종이장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녀가 약방 안쪽에서 걸어 나왔고 예전보다 야윈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대부인이 돌아가시던 새벽 홍월이 마지막 약사발에 흰 가루를 넣는 것을 보았다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래 숨겨둔 작은 헝겊 조각을 꺼냈고 그 안에는 희미한 단향과 쓴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강설이는 헝겊을 받아 냄새를 맡더니 이는 맥을 약하게 누르는 향가루라며 오래전 기방에서 쓰던 물건이라 했습니다. 따뜻한 약과 함께 쓰이면 잠처럼 보이나 숨을 낮추고 병든 노인에게는 독처럼 작용한다고 노파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홍월은 처음에는 모른다 하였으나 강설이가 향가루의 이름과 섞는 법을 말하자 얼굴빛이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대부인이 조금만 더 빨리 가시면 자신이 안방에 앉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뉘우침보다 붙잡힌 짐승의 숨소리에 가까웠고 골목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재환은 홍월을 보다가 체린을 보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모든 날이 죄였음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약방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윤호와 채린에게 잘못했다 하였으나 채린의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채린은 사람 목숨을 두고 원한을 갚지는 않겠다며 홍월의 아이와 재환에게 각각 사흘치 약을 내주었습니다. 다만 이 약은 거짓을 덮는 값이 아니라 살아있는 목숨이 아직 숨쉴 기회를 받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김씨 문중 어른들은 그 자리에서 윤호가 재환의 핏줄임을 인정하였고 다시는 헛간 아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채리는 윤호의 성을 바꾸지 않았고 아이가 살아난 곳은 김씨 대문이 아니라 정선약방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재환은 돌아가며 한번 뒤돌아보았으나 채리는 약상자 앞에 앉아 다음 환자의 약초를 이미 고르고 있었습니다. 홍월의 아이는 약물 몇 방울을 삼킨 뒤 가느다란 숨을 이어갔고 홍월은 그 숨 앞에서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해가 높아지자 정선약방 마당에는 다시 약초가 널렸고 윤호는 외증조모 곁에서 작은 손으로 마른 뿌리를 만졌습니다. 채리는 나무 비녀를 손끝으로 한번 눌러보고 사람을 버린 집보다 사람을 살리는 이 문턱에 남기로 했습니다.